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심의합니다. 어떤 징계가 나오든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 가지 관련 이슈와 국감 관련 현안들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우선 빠르면 오늘 중에 윤리위의 추가 징계 여부 심의 결과 그리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모두 나올 수도 있는데 우선 윤리위 추가 징계 여부에 대해서 징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아닐 것이다도 좀 나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찬반도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 날짜를 잡아서 통보를 했고요. 이미 징계 의사가 곳곳에서 많이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고 이제 과거의 경우를 본다면 지금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이제 오늘 소명을 나와서 하라고 한 건데 네.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러면 소명 절차 없이 바로 그러면 윤리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그 징계 여부에 대한 수위가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사실은 물론 이제 소명 절차가 없으니까 또 논의를 해서 오늘 결론이 날지 안 날지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대로 간다면 오늘 중으로 추가 징계의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준석 대표도 이번에 추가 징계 나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그 이후의 행보를 좀 미리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추가 징계는 확실시 보이고 다만 추가 징계 수위가 아까 기자 리포트 나온 것처럼 네. 이 당원권 정지를 연장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제명이라든지 탈당 권유 셋밖에 없는데 어떤 것을 할지 아마 그 규칙을 좀 주목해 보는 게 오히려 관심거리일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가 그 다음 행보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은 어떤 생각일까요? 그 추가 징계의 의지는 당 차원에서 네. 굉장히 확고하고 그다음에 오늘 지금 뉴스 나온 것처럼 비대위에서 이양희 윤리위원장 체제를 1년 더 연임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확실히 끝을 보자라는 당 차원의 의지가 있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도 당에서는 추가 징계를 하겠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징계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고민은 일단 양측 다 없는 것 같고요. 추가 네. 징계가 나오면 이준석 대표가 그 이후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그 이후의 대응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뉘죠. 오늘 내일 사이에 나올 예정인 법원의 가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도 추가 징계에 대한 대응 수위를 좀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추가 징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해놓은 만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또 이 시기라든지 발언 수위 같은 걸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 징계 결정이 나올 확률이 더 높은 상황이란 말씀이신데 역시나 같은 생각인지 그러면 그 수위는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든지? 수위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은 가지 않을까. 그리고 네. 제명과 탈당 권유에 대해서는 당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스스로 탈당하는 선택을 유도하는 방안이 저는 징계 수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당원권 정지 1년에서 3년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그 외교 참사 논란, 그런 다음에 국정감사에서 각종 이슈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고등학생 그 웹툰까지도 세상이 시끄러울 때 은근슬쩍 징계를 해도 과거에 이준석 대표 파동 하나로만 초점이 맞춰졌던 그런 정국보다는 오히려 어떤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적은 그런 시점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도 그 징계를 내리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저는 매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잠깐 앞서서 실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원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14일까지였고 이걸 지금 1년 연임 결정이 나면서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징계 그리고 이 전체적인 사안이 장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에 대한 걸 장기화시켜서 질질 끌려는 생각보다는 이달로 예정돼 있는 임기가 끝나는 것에 1년 더 연임을 확실히 보장해 줌으로써 징계를 확실히 마무리해달라는 오히려 묵시적인 네. 그 당 차원의 특히 비대위 차원에서의 일정 정도의 저는 그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0월 14일로 임기가 지금 되어 있는데 네. 만약에 오늘 갑자기 소명을 하러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또 오늘 윤리 내부에서 결론이 안 날 경우에는 이게 되게 윤리를 바로 그 다음 날 또 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한 1, 2주 더 미뤄진다고 한다면 임기가 끝나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칫 결론을 못 내고 이양희 윤리 체제가 끝나게 종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만에 하나의 경우를 대비해서
자연스럽게 1년에 대해서 1회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연임을 아주 자연스럽게 해준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장기화 전략으로 끌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확실하게 이양희 윤리위원장 체제에서 마무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간접적인 아마 그 지원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든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해서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제동을 가는 상황인데 하실 말씀. 아닙니다. 네, 손을 드시길래. 아니 우선 징계는 이미 네. 정해진 것이고 네.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이준석을 축출하기 위한 무리수를 많이 두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당내 징계는 정해졌는데 문제는 이제 가처분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의 향후 대응이 많이 바뀌어지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징계에 대해서도 뭐 그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법원으로 가겠다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그 부분은 어떤 당내 자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불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징계를 앞둔 일종의 엄포성 주장일 가능성이 좀 매우 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처분 신청이 만약에 인용돼서 이준석 입장에 손을 들어준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설령 징계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궁색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오늘 저녁 7시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추가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인데 사실 원래는 6일 이전이었는데 한번 연기가 된 상황이고 오늘 빠르면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판단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사실 뭐가 먼저 나오느냐가 그 판단에 있어서 유불리에 좀 작용을 하는 건가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윤리는 윤리 징계 절차를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은 이미 뭐 다 심리가 끝난 상태에서 판결문은 사실은 작성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공개하는 시점을 두고 아마 논의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판결대로 나오고 그것이 인용될 경우에는 정진석 비대위가 이제 무효화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주호영 원내대표 원톱 지도부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도 이번에 또 가처분이 인용돼서 비대위가 무력화된다고 한다면 다시 비대위를 만들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만약에 그 사태에 대비해서 또 주호영 원내대표를 뽑아놓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주호영 원내대표 그 원톱 체제로 가더라도 전당대 준비하고 뭐 이 지도부를 꾸린 데는 뭐 사실 뭐 큰 하자는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기각이 된다면 훨씬 더 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이제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으로 좀 타격을 믿고 정진석 비대위가 이제 힘을 실리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그 가처분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 상관없이 윤리의 지금 추가 징계 논의는 뭐냐면 지난번에 1차 징계 때 했던 이른바 그 증거 인멸 조작에 대한 품위 유지 위반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를 했던 건데 그 이후에 윤핵관과의 싸움 속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에 대해서 신대하게 모욕적 발언을 했다. 당원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것에 대한 추가 징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법원의 가처분 신청과 상관없이 네. 윤리차원에서 독자적인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윤리에서 추가 징계를 했던 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 해석을 우리가 해보자면 설사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는 당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퇴로를 차단하기 위한 겹장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에서의 가처분이 인용되는 것까지 상정해서 만약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이준석 대표는 꼭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이중의 잠금 장치로서 저는 윤리에서 추가 징계를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 뜻대로 갈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가 돌아갈 길을 전방위적으로 막는 상황이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문제는 1차 징계는 그래도 약간의 근거가 좀 있고 한데 2차 징계에 대해서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당 소속 의원이나 지도부에 대해서 징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당론에 어긋나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현직 의원 같은 경우는 당론에 어긋나는 정치적 행위나 어떤 그 투표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에 여기에 대한 징계를 내리게 되는데 이것은 당내 비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민들을 속였다, 양도구육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마치 신군부와 같다라는 비판의 어떤 수위를 좀 높인 것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이 XX 저 XX라고 나를 욕했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마도 심기를 크게 건드리지 않았나 싶은데 이 XX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통으로 쓰시는 말처럼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비판하는 당내 구성원에 대해서
징계로서 그 입을 막는다라고 하면 과연 그 당의 다양성과 자율성은 어떻게 보장되겠습니까? 군대 조직이 아닌데 그 전에도 그랬잖아요. 이준석 파동 있을 때 당이 뭐 군대도 아닌데 일사불란할 수 있겠습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어 가면서 당을 운영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 때 그 말씀과 지금 2차 징계는 사실 정면으로 어긋나는 이런 것이라서 저는 향후 국민의힘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들을 어떻게 낼까, 특히 우리 그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당의 쓴소리를 많이 내는 입장인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참 여러모로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인용이 된다면은 주호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든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가 돌아오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앞서 말씀에 따르면 윤리위의 추가 징계를 통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돌아오는 길을 막는다. 네. 그렇게 되면은 다시금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이 가처분에 대한 또 신청을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추가 징계가 이제 오늘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당대표 복귀가 이제 원천 봉쇄가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차기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원천 봉쇄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준석 대표는 공언한 대로 또 이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내는데 이건 좀 차원이 달리 볼 수 있는 게 법원에서의 지금 이른바 비대위 구성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의 그 권한이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당했다는 것으로 이제 가처분 신청한 거하고 당이라고 하는 자율적 결사체의 그 또 당의 독자적 조직으로서의 윤리위원회에서의 징계 결정에 대해서 가처분 여부를 묻는 건 조금 차원이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거에로 봤을 때도 그 홍준표 당대표 있을 때 당시 유여의 당시 최고위원도 제명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명됐을 때 그때도 가처분을 했습니다만 인용되지 않고 기각됐었습니다. 이제 그런 또 몇 가지 사례도 있고 그래서 윤리위원회의 독자적 결정에 대해서 법원이 그것까지 부당하다, 뭐 정당하다 여부를 개입해서 판결하기는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기존의 가처분과 좀 다르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하겠죠. 그러나 가처분 신청을 해도 이것이 징계 자체 효력이 완전히 정지된다고 보려면 본안 소송에서 이겨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지난 후보 때 검찰총장 징계에 대해서 징계로 인한 검찰총장 직무정지는 가처분 인용에 대해서 다시 복귀했지만 그 징계 자체는 그대로 본안 소송에 가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검찰총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이 돼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똑같이 제가 봤을 때도 이번에 추가 징계가 나온다고 한다면 가처분 신청을 해도 인용이 될 가능성이 기존의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 하나하고 또 가처분 인용을 다툰다 하더라도 본안 소송까지는 징계 효력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다지 큰 이렇게 의미를 두기는 어렵지 않겠나.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 징계에 대한 가처분이 인용될 확률이 현저히 낮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제 개인적 판단은 그렇고요. 가처분을 다투는 것 자체가 징계의 효력이라는 것이 실제로 작동되는 그 과정상에는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는 거죠. 네, 같은 생각이신지요? 저도 뭐 똑같습니다. 뭐 전혀 뭐 한치도 다르지 않고요. 다만 이제 예로 든 부분 중에서 검찰총장 어떤 징계에 대한 이 재판이 1심에서는 사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도 계속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그 당사자 측에서 이것이 이제 실효성이 없다라고 해서 중단하지 않았나, 뭐 제 기억이 좀 불분명합니다만 실제 본안 소송에서는 그 징계가 정당하고 오히려 수위가 낮다라는 판결이 내린 것이 객관적 사실인데 이것이 뭐 국민의힘 내부 문제가 본안 소송까지 가는 것이 정상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의원 여러 가지 뭐 중재안도 내고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애시당초에 정치 교과서로 볼 때는 그분의 제안이 좀 일견 또 타당한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빨리 이런 내용에서 벗어나서 야당과 적당히 싸워가면서 민생 중심으로의 어떤 그 모도 전환을 하기를 좀 기대합니다. 네, 참 이번 윤리위 징계와 법원의 가처분 판단 결과가 큰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빠르면 언제쯤 나올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오늘 이제 오늘 개최가 바로, 되니까요. 과거의 경우도 보면 심야에 결국 다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1차 징계 때. 뭐 그럴 경우를 따진다고 한다면 오늘도 7시에 시작하면 심야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법원의 판단은 언제쯤 나올 그건 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오늘 내일 사이에 나온다고 돼 있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되겠죠. 네, 참 하루 이틀간 밤잠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잠깐 전당대회를 언급해 주시기도 했지만 이 당권 주자들의 셈법이 벌써부터 좀 복잡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일련의 사안을 두고 안철수 의원이 이쯤 되면 자진해서 사퇴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했더라고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금방 우리 복귀왕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가장 저는 명예로운 그 퇴로를 열을 수 있었던 것은 1차 가처분이 인용됐을 때 그러면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당하다는 게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그때 자기가 사랑하는 당 그리고 자기가 바로 직전에 당대표를 했던 당을 위해서 더 이상의 지리탕 싸움을 내가 원치 않으니 나는 옳고 정당했지만 내가 당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당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퇴하겠다라고 했으면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기 위한 당내의 강한 기류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그것을 맞상대해서 계속 싸우는 한 누가 옳고 그른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정치라는 건 전쟁이 다가 아니거든요. 전쟁을 할 때는 하고 전투를 할 때는 하지만 정치는 또 양보하고 희생하고 감동을 주는 게 또 정치의 큰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는 정치를 거의 싸움의 기술로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명예로운 퇴진의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쳤죠. 그다음부터 이제 2차 가처분 신청하고 3차, 4차, 5차까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지금 추가 징계까지 오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관심도 좀 사람들이 피로감을 갖게 되고 이준석 대표하면 그냥 쌈딱의 이미지만 계속 강화되는 것이어서 좋은 기회에 정치 지도자로서 성숙할 수 있었던 기회를 좀 놓쳤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만 조언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저는 그래서 이번 일에도 안철수 대표 말이 맞죠. 가처분이 인용되든 인용되지 않든 간에 네. 저는 명예로운 그 퇴로를 좀 열어서 다시 차기의 어떤 정치 지도자로서의 어떤 자기가 다시 발돋움할 수 있는 재개할 수 있는 이 여지를 열어놓는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당 입장에서도 안철수 대표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징계를 하는 것은 옹졸하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같은 당 소속임에도 봐도 이준석 대표를 끝까지 오는 걸 2중, 3중 잠금장치로 막아놓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건 사실 당으로서는 옹졸해 보이죠. 그러면 당도 좀 대범하게 추가 징계는 거두어 드리고 이준석 대표도 명예로운 사퇴를 통해서 다시 재기를 모색할 수 있는 이렇게 정리되는 게 사실은 정치의 가장 본연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저도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 시나리오가 오늘 밤중에 윤리위의 될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인 부족함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런 대목이에요. 버스 떠난 차 버스를 갖다 대고 좀 뭐 서라고 하는 판인데 이미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1차 가처분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겼을 때 그때 그런 결정을 내렸으면 이준석도 살고 당도 좀 살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왜 버텼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당과 다시 하나가 되긴 어렵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의 실세가 되고 그 윤핵관들이 당을 장악한 상태 속에서 자기가 돌아갈 곳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치인 이준석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은 국민의힘의 현재 주류들과의 대립 속에서 새로운 보수의 흐름을 본인 중심으로 좀 만들어내고 싶은 이러한 어떤 그 장기적인 비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과 세게 대립선을 긋는 것 이것은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는 어찌 보면 맞는 선택일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뼈아플 수 있겠지만. 네. 동시에 지금 안철수 의원뿐만이 아니라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홍준표 시장까지 조금씩 좀 언론 앞에 나서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뭐 다 이제 차기 대권 또 당권 주자 예비 후보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중요한 당내 현안 또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고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지금의 당내 문제나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이슈와 관련해서 그때그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유승민 전 대표가 이제 최근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확실하게 네. 세우고 있고 그리고 당내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날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유승민 대표 이전에는 또 홍준표 대표도 사실은 당내 문제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했었어요. 특히 이준석 대표 관련돼서도 이게 좀 과하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뭐 쓴소리를 했습니다만 그런 입장이었는데 공교로운 것은 유승민 대표가 각을 확실히 세우니까 오히려 홍준표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좀 두둔하는 듯한 입장으로 좀 바뀌면서 입장에 나왔는데 제가 보건대는
뭐 다들 분석을 했습니다만 홍준표 대표도 TK가 지지 기반의 거점이고 유승민 전 대표도 사실 TK가 그 거점이기 때문에 같은 TK의 이 국민의힘의 가장 전통적인 지지층을 놓고 힘겨루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승민 대표가 여론조사상에서 뭐 상승세를 올린다든지 지금 부각이 되면 홍준표 대표로서는 유승민 전 대표의 어떤 약점을 좀 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제로섬 게임으로 경합을 벌이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네. 그래 어쨌든 지금의 어떤 윤석열 대표 징계 문제나 아니면 윤석열 대표와 관련된 뭐 외교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발언 문제 등에 대해서 유승민 전 대표와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 어떤 정치적 입지를 계속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벌써부터 2차전이 시작되는 양상인데요. 일단 당장 오늘 밤 윤리위의 그 결과 기다려보도록 하면서 이제 좀 국감 얘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당시에 타지마할을 방문한 것을 두고 초청이었느냐, 관광이었느냐 이 부분을 두고 또 논쟁이 붙었습니다. 유치한 거죠. 4년 전에도 그거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공격을 했었습니까? 그런데 저것이 전개된 과정을 보면 국빈 방문으로 인도를 방문하세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때 구두로 초청을 합니다. 구두 초청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해에 인도에서 가장 큰 국가 축제가 있고 그것이 어떤 상징적인 해라고 해요. 그럴 때 대통령이 오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영분이라도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긍정적 답변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문체부 장관이 가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인도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 아니겠습니까? 미래 우리가 개척해야 될 시장이고 우리는 아직 우리가 욕심만큼 덜 진출해 있는 그런 시장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우리가 얻을 게 더 많은 국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초청의 의사를 밝혔으니 우리가 응하는 건 어떻게 했느냐. 나름 이런 판단을 내렸던 것이고 네. 그것을 외교 라인에서 비공식 조율을 한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초청장을 그 모디 총리가 보냈던 거고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응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두고 대통령 안 갔으니까 사적 관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 다른 나라 주요 선진국들의 그 퍼스트레이드의 외교들 다 우리가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관광이다라고 폄하한다면 향후에 김건희 여사 어떻게 나가시려고 합니까?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홍보거리로 삼고 싶어서 어디 갑시다라고 할 때 거기를 만약에 가시면 지금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도 관광 다닙니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유치한 논쟁에 불과하다라는 말씀하고 결국은 이게 이제 욕설과 비속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4년 전 이슈를 끌어온 것인데요. 저는 이게 우리 정치의 격과 국감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없었고 정치적으로 사적 관광이다 프레임을 씌웠다는 말씀이신데요. 사적 관광이고 뭐 국고를 손실시켰다는 이야기는 과도한 주장이죠. 어쨌든 초청을 받아서 갔고 또 문체부 장관과 같이 동행을 했고 거기 가서 인도의 모디 총리를 만난 일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통령이 같이 가지 않았다고 그래서 사적 관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과도한 정치적 공세를 하다 보니까 수위가 너무 높아진 것 같고요. 저는 이 문제가 이제 4년 전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것도 네. 제가 볼 때는 어떤 의미에서 나온 건지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 이번에 타지마할 관련돼서 그 2018년에 있었던 단독 방문 그 자체도 그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김정숙 여사의 이른바 버킷리스트 외유 순방이라는 것으로 한 일간지에 칼럼이 올라와서 그 일간지 칼럼을 쓴 그 기자와 청와대가 그때 법적 논쟁을 벌인 적도 있었어요. 물론 중간에 뭐 끝났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과 동행해서 순방을 대부분 했고 또 타지말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독 순방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죠. 버킷리스트가 있는 거 혹시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사실은 뭐 가십거리로 지나가는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배현진 의원이 이제 어제 문체부 이제 국감에서 네. 외교부한테 이제 받은 자료를 이제 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외교부에서 공식 문의를 했더니 외교부의 답변자를 받아보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의 과정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체부 장관에 대한 초청을 했는데 청와대 측에서 문체부 장관 말고 김정숙 여사도 가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고 그러니 인도에서 그럼 그 영부인을 초청해달라는 초청장을 요청했다는 게 이제 외교부의 당시 설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게 셀프 초청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적 관심사 중에 하나였던 부분을 이제 다른 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고를 낭비했다든가 무슨 사적 여행이고 무슨 여행사 에이전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해도 좀 과한 편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논쟁이 붙었던 부분 중 하나가 윤석열차 작품을 두고도 여야 공방 거셌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냐 아니면 정치적인 부분이 너무 거셌다 이 부분인데 둘 중 어느 부분의 생각이십니까? 저는 이 부분도 그 지난번 그 비속어 논란처럼 그냥 웃고 지나가면 되는 해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만화 공모하고 또 공모에서 당선된 작품을 전시하는 게 대한민국이 어디 한두 군데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카툰이라고 하는 이 만평이라는 것은 해학과 풍자를 기본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득권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정치권에 대한 해학과 풍자가 익살스럽게 묘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금상 작품이 있다고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주말에 보고 지나가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가장 아쉬운 것은 이게 국감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문체부 국감에서 문체부 장관께서 이 부분을 좀 과도하게 방어를 하시면서 또 문체부가 대응 자체가 이른바 이제 보도자를 통해 가지고 만화영상진흥원인가요? 여기에 이제 입장을 보낸 것이 이제 좀 과도한 대응이 돼버린 거죠. 이게 이제 자칫 그 정부가 이른바 표현의 자유나 창작의 자유, 예술계에 대해서 지나치게 개입하는 게 아닌가라는 긁어부스럼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체부에서 좀 과도한 대응이 오히려 그냥 지나쳤을 수 있는 사안을 더 키워버린 그런 부작용을 낳았다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어떤 생각이신지요? 그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저런 카툰 관련해서 대통령이 되셨을 때 우리가 비판하고 풍자해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인가 어젠가 그거에 대해서 또 기자들이 도어스태핑해서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외교 참사 관련해서 욕설과 비속어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대통령도 우리하고 똑같네. 편안한 사람이다 보니까 격의 없이 편한 말투가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면 되는 문제고 도어스태핑에서 문체부 직원들이 너무 경직됐네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칭찬받을 거예요. 너무 경직되게 대통령을 모셔서 오히려 대통령을 힘들게 하는구나 라고 국민들이 이해를 할 텐데 피해갔단 말이죠.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생의 그 학교로 보수 진영에서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욕설도 하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가 성적도 우수하고 실기 능력도 우수하고 해서 이런 그 미래 창작 만화 작가로서의 꿈을 키우는 학생인데 이것 때문에 그 미래의 꿈이 닫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그 교감 선생님도 하시고 또 학교 주변 분들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지고 정치 논쟁으로 이렇게 이끌어내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수준 같습니다. 저는 아유 잘했네. 그럼 나도 잘해야 되겠네. 이런 풍자 말고 좀 잘했다라는 풍자 할 수 있게끔 정치 좀 잘할게요라고 웃어넘기면 깔끔하게 끝나는 문제를 이렇게 크게 만들고 있는 것이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의 정치의 미숙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이번 그 윤석열차 그 논란을 보면서 문체부의 대응이 좀 과했기 때문에 더 오히려 좀 문제를 키웠다는 측면이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툰이라고 하는 만평이 그 익살, 풍자, 해악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그냥 웃어 넘기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좀 하나만 붙든다면 제 개인적으로 제가 뭐 예술가도 아니고 뭐 카툰을 그리는 사람도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그냥 인상평으로는 이번에 금상이라고 문제가 됐던 그 카툰이 과연 금상을 받을 정도인가는 저 개인적인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토마스 기차를 가지고 그 같은 그 프레임으로 그린 것도 뭐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사실은
우리 신문 만평이 항상 매일매일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문 만평은 그때 그날의 정치 이슈를 가장 아프게 찌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익살스럽게 딱 해악으로 다가오는 건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이 그림은 사실은 그냥 윤석열이 앞에 가고 뒤에 김건희 여사가 막 조종하고 검사들이 칼 들고 있고 국민들이 도망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과도한 표현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고 저는 들어요. 그래서 물론 자유가 있고 충분히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심사위원회에서 그 금상으로 할 만한 정도가 됐는지는 이게 문외한이지만 개인적인 인상평 갖고 있습니다. 네. 뭐 표절이냐 아니냐로 이렇게 논쟁을 몰고 가는데 이 웹툰이 그렇다 그래요. 원작을 연상시키면서의 다른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또한 그 부분의 예술의 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오마주라고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문혜환이 씨라고 하셨는데 많이 아시죠? 그 정도는 우리가 교수인데 알죠. 네, 오마주라고 역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표절이다 뭐다 하는 것들도 네. 사실 참 정치권에서 유치한 이야기고 그 시사풍자를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 저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럴 때 그 아이들이 세상과 함께 가는 어른이 되고 제대로 되는 지도자로서의 성장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이렇게 힘든 일이야, 비난받고 욕먹는 일이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권이 아무리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서 어떤 소재를 정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미래를 상처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삼가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 심사위원들을 정하는 데 있어서요. 그 공무원들이 일종의 그 입찰하고 심사위원 정할 때 하루 전날이나 당일날 일종의 수많은 어떤 그 대상자를 두고 뺑뺑이를 돌려서 추첨으로 뽑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심사위원들도 그렇게 뽑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심사에 있어서의 정치적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것 또한 저는 그냥 그 정치적 공격일 뿐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 너무 정쟁으로 치우치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모두 안타까운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국감 때 이슈가 끊이지 않습니다. 어제 복지국감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집에 방문을 해서 아나바다를 모르고 영유아처럼 좀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했던 발언들을 두고 또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민주당 측에서는 관련해서 자료가 있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다면. 대통령이 이제 그런 공식 일정 중에 직접 현장을 찾는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그 아나바다 그것도 이제 보고 그다음에 영유아에 대한 그 어린이집의 그 교육은 어떤지 살펴보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네. 그걸 했을 때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는 그 현장을 체험하고 현장을 가서 방문하게 된 의미, 거기서 해야 될 관련 자료, 정책적 함의, 그다음에 해야 될 메시지, 말씀 자료 이런 걸 다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대통령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넣고 가야죠. 저도 송파에서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행사 가면 그냥 가지는 않죠. 그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고 행사의 유래는 무엇이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시고 주로 어떤 역사가 있는 것인지를 알고 거기에 합당한 그래도 말이라도 축사라도 한마디 하려면 준비를 해서 갑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아나바다하고 이제 영유아가 6개월만 지나도 온다는 걸 몰랐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해를 일견한다면 대통령 부부가 애를 못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키워본 경험이 없어서 당연히 모를 수 있습니다. 뭐 육아를 해보지 않은 분 입장에서 아나바다 모를 수 있고 어린이집을 안 보내보면 모르죠. 그래서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인간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대통령실에서 챙겨주는 자료는 이동 중이시라도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이번에 이 국감장에서 그걸 가지고 또 야당 측에서 뭐 어떻다고 또 너무 대통령을 또 비하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 또 그렇다고 또 뭐 막말까지 해가면서 또 비유하는 것도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현장에 가실 때는 관련된 자료를 좀 숙지하고 가는 그 익숙된 좀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일단 말씀드립니다. 공성이 막 오가면서 여야가 거세게 다퉜는데 정말 말씀처럼 대통령이 자료를 보지 못했던 걸까요? 도어 스태핑 할 때 초기에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그때도 제가 아마 드렸던 말씀인데 사전 오늘의 이슈가 되는 부분 예상 질문들 이런 거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하면 그것만 공부해 와도 실수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공부 안 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아나바다 6개월 영유아 6개월? 6개월부터는 걸을 수 있으니까 이런 어이없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공부를 안 하는 대통령 아니냐라는 지적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감정을 건드렸는지 뭐 니나 잘하세요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스스로 국회의원으로서의 국감장 그 격을 떨어뜨리는 행위 아니었나 싶고요. 야당의 의원이 뼈 아프면 다음 여당 의원이 그것에 반대되는 어떤 질의를 통해서 방어를 하면 되는데 저렇게 감정적으로 싸우고 하는 모습들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다 같이 야단 맞는 모습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일단 국정감사 사흘째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도 8개 상임위에서 감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법사위 예정돼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좀 많이 주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워낙 또 많은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한동훈 장관은 이제 언론 또는 야당에서 지금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오늘 아마 법사위 국감을 하면 많은 질문과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서 그 여의도에 지금 국회 등장하면서부터 기자 질문에도 답변도 또 세게 하셨더라고요. 저는 뭐 한동훈 장관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법무장관으로 해서 사법 법무 행정에 대한 총감독, 책임자로서 일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국무위원으로 그리고 장관으로서 국회에 갔을 때는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고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꼭 싸워서 이기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이기지 않는 것도 이기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오늘은 저는 그 법사위보다 관심이 더 가는 쪽이 과방입니다. 아, 왜냐하면 그 MBC가 자막 조작을 했느냐 아니면 언론 탄압이냐 이걸 가지고 양 당이 세게 부딪힐 거예요. 이 부분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미 윤 대통령이 내 기억도 뭐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미 뭐 해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설령 그 해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터인데 뭐 저는 이 부분이 오늘의 최고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몸싸움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복귀왕 전 대변인 그리고 김근식 전 선대위 전세분석실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